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요, 굉장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탄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러시아 전쟁도 언급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사실 무기를 생산해라 이런 지시는 지난 몇 년간 특히 작년 네. 올해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만들라고 할 때 그 명분이랄까요? 이유랄까요? 네. 이게 조금 달라지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군수 공장의 무기 생산 네. 확대를 지시할 때 이제 올해 2월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에 주요 군수 공장에 몰려 있는데 생산 확대를 위해서 24시간 비상 가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제국주의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위력적인 무기를 실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6일 김정일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요 군수 기업소들은 이제 현지 지도를 하면서 포탄 생산을 평년 수준의 4배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생산을 좀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고 이게 무기 생산, 특히 신형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을 부정해 오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기 생산을 독려하면서 언급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4월 말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서면 입장문을 내놨죠. 인민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서 네.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한 발표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부정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니까 5월부터는 계속해서 무기 생산 확대 지시문 같은 걸 내릴 때 이 전쟁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초에도 네. 군사위원회, 중앙당 군사위원회 이름으로 무기 생산 확대 지시문 내렸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다. 네. 따라서 신형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실 말씀 주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러시아 파병 소문은 유언비어다라면서 소문을 낸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 그때 그 부정하던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때 네. 전 군의 군단 사령부 그리고 각 부대, 훈련소, 이 정치부와 보위부에 인민군 총정치국과 인민군 보위국이 합동으로 긴급 지시문이라는 걸 내렸는데 내용이 뭐였느냐. 파병 및 포로 소문에 대해서 이것은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따른 허위 날조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을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행위는 반역 행위이므로 반역까지 엄중히 나왔어요. 처벌하겠다는 네. 이런 내용을 명시했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3월 20일 날 평양시 선교구역에 있는 김철주 사범대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날 학교 강당에서 시 당위원회와 시 청년동맹 간부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대학생 2명을 강당 앞에 세워놓고 네. 이른바 사상투쟁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느냐. 러시아 파병됐던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라는 식의 소문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이때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 다 참가했고요. 사상 유례가 없었답니다. 그 김철주 사범대학에서 네. 사상투쟁회의를 4시간 넘게 한 적이 세상에. 거의 없었는데 네. 이번에 4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슨 소문을 퍼뜨렸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있는데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직접 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상투쟁회의 끝나고 나서요. 이 대학생 2명은 퇴학이 됐고요. 함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벌목사업소로 추방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진실을 말해
봤는데 실제로 영상을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왜냐하면 요 같은 맥락의 사실을 보도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반역이고 거짓말이고 날조행위라고 했던 북한 당국이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네. 왜 이 파병 자체를 부인해 왔는지를 네.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유엔이 이 전쟁을 불법 침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네. 즉시. 그래서 당시 유엔의 193개 국가 가운데 141개 나라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즉시 했었죠. 네. 러시아의 이 무력 침공을 지지한 나라도 있긴 있었는데 그 지지한 나라가 물론 뭐 러시아는 당연히 뭐 자기는 자기 나라니까 지지했겠지만 네.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매우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네. 그리고 쿠바와 북한 정도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네 나라 이외에는 모두가 사실상 반대했거나 이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국제사회가 불법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다? 러시아도 북한도 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원칙과 법을 위반한 행동을 네. 버젓이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건 네.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두 번째, 예.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러시아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그래서 제3국이 거기에 직접 파병을 하는 것은 극히 조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는 무기 지원을 많이 했지만 나토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직접 병사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칫 제3차 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군대를 직접 보낸다? 네. 이런 행위를 과연 할 수는 없었고 북한도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하기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참전, 우리도 그러니까요. 참전 국제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미국까지 참전해버리면 큰일인 네.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세 번째, 북한 정부가 지금 또렷한 명분이 없는 전쟁에 지금 젊은 군인들을 보낸 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는 또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북한 내부 주민도 있을 수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특히 거기에 파병돼 있는 병사들의 부모들은 이걸 막 대놓고 찬성할 수는 그럼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반응도 의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하고 막 유언비어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말을 바꿔서 파병 사실을 인정을 한 건데 저는 그때 그 반역이다, 유언비어다라는 말을 들었던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만 네. 일단 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파병 사실을 인정했느냐 그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파병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푸틴을 따라서 4월 26일 날 네. 푸틴 대통령이 이걸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전승절에서 이제 여러 네. 가지 전승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승리에 대한 업적을 네. 하면서 거기에 공헌한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북한의 참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이틀 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신문을 통해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이 푸틴과 북한이 그 시점을 놓고 볼 때 네. 사전에 조율했다고 조율을 봐야 되겠죠. 네. 한 결과다. 두 번째,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 파병 소식을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까지 지금 북한 내부에 퍼지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막 처벌하는 네.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부인하기에 할래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미 사실상 기정사실이 네. 돼버리고 나니까 그러느니 이것 때문에 사회 혼란이 생기느니 그리고 또 정부와 최고 지도자의 불신을 키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인정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거 날조다, 유언비어다, 네. 처벌하겠다, 실제 처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그 처벌을 취소하나요?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장군님이, 예. 수령님이 최고 지도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이것도 참 아무튼 우려스러운데 네. 어쨌든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마지막 세 번째, 어차피 인정해야 된다면 북한군의 업적을 차라리 적극 선전하고 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아내는 전략이 지금은 아마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네. 파병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적극
과대 포장해서라도 선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파병 인정할 때 그 성명서에 나오는 네. 표현을 보면 피 흘려 싸워 얻은 승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네. 뭐 또는 중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면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부정, 그리고 4월 말 5월 초부터는 적극 인정 또는 우리가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대가를 받아내는 식으로 네.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당국의 입장이 어쨌든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그 오명은 또 벗어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위원님. 북한 정부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목적을 한번 이 시점에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언급이 네. 됐으니까 뭐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부는 국제 질서를 이른바 신냉전 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국제사회가 미국과 서방 사회를 한편으로 하는 이른바 새로운 냉전 질서가 시작됐다. 이렇게 북한 사회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냉전 질서 아래서 우리는 러시아 편에 중국 편에 서서 네.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의 외교 전략을 네. 그 당 전원회의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왔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 질서의 새로운 정치 외교 전략 차원에서 이번 러시아 전쟁에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 이건 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부족한 통치 자금, 지난 코로나 3년 기간에 경제가 굉장히 네. 악화됐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치 자금도 지금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군대도 운영해야 되고 당도 운영해야 되는 이 통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면 군대 파견하고 무기 지원해서 그 대가로 통치 자금을 확보해 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마 이것은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선진 무기 기술을 이번 기회에 파견의 대가로 좀 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2021년 8차 당대회 할 때 북한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5가지 이 국방력 과제를 제시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겠다. 초대형 핵탄두 만들겠다.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하겠다. 그리고 핵잠수함과 수중 핵 전략 무기 개발하겠다.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이 기술을 자체로 개발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러시아의 기술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좀 빨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업을 앞당겨 완료하기 위해서 러시아 선진 기술을 아마 이 파병의 대가로 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경제적 측면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이번 전쟁에서 북한 정부가 얼마를 벌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북한 정부는 또 러시아 정부도 일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탐구하고 있군요. 정확한 계산은 현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을 쭉 종합해서 추정치를 쭉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파병 대가, 두 번째 무기 판매 대가, 나머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대가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볼 때 파병 대가를 보면 간단하게 병사 1인당 한 달에 급여 월급 비슷하게 2,000달러 정도로 지금 주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15,000명 정도 파병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면 대략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3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이 통치자금 사정이 안 좋은 북한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또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군요. 또 하나 병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망자 비용은 또 별도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600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도 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아마 통치자금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무기 판매 대가. 이번에 뭐 무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아마 포탄 같습니다. 155mm 또는 북한판 포탄 같은 경우는 170mm 포탄도 있던데 대략 한
500에서 1000달러 정도 낡은 무기고 오래된 것들을 대부분 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국제 가격보다는 조금 싸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0달러로 계산을 할 때 지금 추정치로 한 300에서 500만 발 정도를 지원했을 것으로 국제사회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막대합니다. 30에서 50억 달러나 됩니다. 무기 장사를 했네요. 그렇죠. 네. 이것을 물론 러시아가 이걸 달러로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도 30에서 50억 달러가 없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루피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로 받겠느냐? 한계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정제유, 기름, 밀가루를 네. 중심으로 하는 식량, 식량.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설비, 공장 네. 설비들 이거 지금 대거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도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30억에서 50억 달러를 받아놨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에는 북한 당국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예.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 협력, 러시아 관광객 지금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보내주기 시작을 했고요. 노동자 파견, 북한의 러시아 네. 노동자 파견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상품이 러시아로 수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액수는 정확히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겠네요. 자, 뭐 이런 걸 얻었다 한들 전쟁에 참전하면서 얻은 피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사자가 네. 600명, 부상자가 몇천 명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사자 6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난 지금 숫자죠. 추가로 더 날 수도 있고요. 네. 이 수백 명의 가족들에게 그 전사자의 유골이 전달되겠죠. 그 가족은 엄청난 슬픔에 아마 빠질 것 저는 같습니다. 화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네. 분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이 슬픔에 빠진 전사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과제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예. 뭐 가벼운 부상자에 상관없겠지만 무거운 부상자도 꽤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 문제도 지금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불법 침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유럽의 네. 그 천연가스 연결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거 취소됐고 러시아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뭐 여러 가지 외화들, 달러들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자산 동결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외국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 다 동결됐습니다. 첨단 부품 공급 다 차단됐습니다. 러시아 국적 항공기 선박, 영공이나 영해 출입 금지 다 돼 있습니다.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도 이 불법 전쟁에 참전했다고 공식 인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한테 가해졌던 제재가 이런 식의 참전한 그 이른바 네. 대가로 북한에게도 또다시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만약에 이제 곧 네. 정식이 된다면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대가를 얻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좀 길면 2년? 그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얻었던 수십억 네. 달러치의 여러 가지 대가들을 이제 더 이상은 받을 수 아마 없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의 경제 문제는 다시 해결해야 될 새로운 숙제가 되겠죠. 네, 결국 전쟁에만 의존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북한 당국의 그 꿈이랄까요? 그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파병 사실을 부정하던 김장훈 위원장이 말을 바꾸고 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여러 가지 배경까지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